예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 연극, 영화. 흔히 우리는 위에 있는 7가지 분야를 보편적인 예술의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직립보행을 시작할 시기부터 우리와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게임이 예술로 편입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많은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게임은 등장한 지 50년도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비디오 게임만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게임은 이미 우리 인류의 시초부터 함께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의 역사입니다. 역사시대보다 훨씬 앞선 선사시대, 수렵 생활을 하며 작은 부족들을 이끌었던 우리의 선사 인류들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거대한 들짐승들을 사냥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냥에서 필요한 것은 힘과 체력이었고 이 당시에는 강한 힘이 가장 큰 매력이었을 것입니다. 힘이 센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부족원들에게 과시했을 것이며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 훈련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냥에 나가기 전 오늘은 내가 매머드의 목숨을 끊을 거야 같은 허풍 섞인 농담도 하고 사냥이 끝나면 그날 사냥에서 각자의 역할에 순위를 매기며 일종의 축제도 즐겼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게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인류가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정착을 하는 순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업혁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인류는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크고 작은 마을들을 이루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인류는 시작부터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더워서 물이 안 오고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날씨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하늘의 도움으로 날씨가 바뀌길 바랬습니다. 인류가 하늘을 향해 기도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신과 종교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종교에서 신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족장은 마을 사람 중 비범해 보이는 사람을 무당으로 뽑아 신과 소통하게 했습니다. 무당이 신과 소통하는 방식은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사위였습니다. 주사위를 굴려나오는 결과가 신의 뜻이라는 믿음은 지금 보면 단순히 운에 맡기는 초라한 의식이었지만 당시에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 점괘를 이용해 재판을 하거나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등 주사위는 종교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사위의 결과로 행동을 결정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운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주사위는 종교의식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주사위에 벌칙을 적어놓은 오늘날의 술게임부터 숫자를 적어 말을 움직이는 오늘날의 보드게임까지 주사위를 이용한 과거의 많은 게임들이 오늘날 유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게임을 즐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소수의 귀족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주사위를 사용한 수많은 놀거리가 생기자 게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어엿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작은 국가들을 정복하며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제국의 수도에는 상인과 신비한 것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최초의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돈은 새로운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선망하기 시작했고 더 큰 권력과 재력을 원한 귀족들, 돈이 필요했던 백성들,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화폐의 다른 용도를 발견합니다. 바로 도박의 탄생이었습니다. 최초의 도박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된 도박의 흔적은 기원전 17세기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타우와 세나트라는 도박을 즐겨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고급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며 도박을 즐겼고 세계 각지의 도박들이 로마에 모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매춘과 도박이 성행했고 로마의 시민들은 이것을 누리며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때의 도박은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철학자와 지식인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하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도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간단한 모험과 도전마저 두려워하는 당신들은 로마의 남자가 아니라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매춘과 도박이 성행하는 로마는 조금씩 타락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위태위태하던 로마 중심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문명화된 로마인과 그리스인이 아닌 글도 모르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으며 로마인들의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유럽은 이제 유럽을 다스려야 하는 새로운 야만 왕국의 왕들에게도 큰 골칫거리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질서로 단순하면서도 어렵고 왕족이라는 자신들의 혈통에 쉽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대제를 비롯한 많은 야만족 국왕들은 로마의 국교였던 카톨릭의 영향을 더 강화하여 로마법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이 아니라 추상적인 성경의 율법이 사회의 질서가 되자 사회는 점점 비상식적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자들이 경전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를 바랬고 금욕주의가 중시되고 이단 심판과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돈이 중시되는 고리대금업이나 도박도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족들은 도박을 즐겼고 일반 백성은 이제 도박이 아닌 다른 게임들을 만들어서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보드게임의 전성기였는데 유럽은 물론 동양과 중동에서도 많은 보드게임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은 게임들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체스입니다. 체스는 6세기의 인도의 보드게임이었던 차투랑가라는 게임에서 변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투랑가라는 게임은 동쪽으로 가서 장기와 쇼기가 되었고 중동으로 가서는 센테레지가 되어 우리가 아는 체스와 비슷한 모습을 하였으며 동로마를 거쳐 유럽에 들어오며 비로소 우리가 아는 체스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체스로 실제 군사 전략을 짜기도 하였고 교육의 도구로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이 금지되자 게임은 유용하거나 실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몰락하고 문해를 부흥하자는 르네상스가 도래하자 게임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 헬레니즘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르네상스는 종교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이상보다는 이성이 중심이 되며 이탈리아는 다시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큰 명성을 날린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북부의 피렌체와 제노바, 베네치아였습니다. 북부의 도시들은 막강한 국력으로 여러 문화와 예술을 탄생시켰는데 덕분에 이 당시의 많은 자본들이 이탈리아 북부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중세에 금지되었던 여러 행위들이 다시 허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본이 모인 르네상스의 중심에서 도박은 다시 이탈리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도박장의 대명사인 카지노는 작은 집이라는 뜻인 이탈리아어 카사에서 나왔습니다. 도시의 부유층만 즐기기 시작했던 도박은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도박장이 합법화되었고 르네상스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도박장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도박은 서민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는 즐거움이었고 상류층에게는 무도회 전이나 식사 전 다과를 하며 즐기는 일종의 사교 모임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도박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규제 따위는 없었으며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로 많은 도박이 생겨났는데 포커와 블랙잭을 비롯한 현대 도박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들도 이 시기에 카지노에 들어오면서 지금의 형태로 발전되고 정착하였습니다. 근대 시대에 들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도시에서는 부르주아가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귀족 행세를 하는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이 귀족으로 대우받기를 원했고 귀족들은 돈 좀 많아졌다고 귀족 행세를 하는 부르주아들이 달갑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다양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도회 예절, 식사 예절, 차 예절,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움직이고 무엇을 입고 걸음걸이 하나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부르주아들은 이러한 귀족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신흥 젠트리에게 수치심을 줘야겠다는 귀족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진 규칙에 본인들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전보다 더 주의해야 했고, 귀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르주아랑 복잡해진 예절을 배워야 하는 귀족들은 가정교사를 두어 자신의 자녀가 어려운 예법을 마스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사들은 상황극으로 이들에게 예절을 반복 주입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롤플레잉 게임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계급이 되던 시절, 하나라도 더 높은 계급을 향한 게임이 탄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질서 역시 곧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그간의 전쟁으로 프랑스의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는 개혁되지 않으며 시민들은 굶어 죽는 등 악재가 연속하던 프랑스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계몽 사상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개혁을 바랬으나 정치인들은 무능했으며,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던 프랑스의 귀족들과 부르봉 왕가는 개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하였고,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은 왕가 중 하나인 부르봉 왕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유럽에는 빠르게 계몽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출범한 근대적인 의회주의를 시작으로 각 국가의 헌법이 제정되며 유럽은 이제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문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후퇴한 문명을 식민지로 삼으며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찬란한 업적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했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상류층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오라마입니다. 디오라마는 특정 상황이나 장면을 작은 모형으로 재현한 것을 말하는데, 디오라마는 현대에 와서 레고와 프라모델로 우리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상류층들은 워털루 전투, 트라팔가 해전을 비롯한 여러 업적을 디오라마로 재현했으며, 손님이 놀러오는 날 이 디오라마를 보며 함께 조국의 영광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디오라마는 도시 건설과 같은 계획안을 구체화할 때에도 사용되었으며, 조그마한 장난감 형태로도 나와 시민들과 어린이들도 디오라마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샌드박스라는 장르로 우리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19세기 이후 유럽에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점차 완성되며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성공적인 산업화를 마친 유럽의 앞날은 찬란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힘없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비참했으며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자본주의 역시 아직은 성장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이 당시 정부는 빈부격차를 성공적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과거 농노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은 커지기 시작했고, 이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상을 탄생케 하였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독일은 무서운 속도로 유럽을 침공했고, 프랑스가 항복을 하며 영국만이 서유럽에서 홀로 독일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공군이 영국 상공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국은 기용 가능한 모든 항공기를 동원하여 독일 공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미 유럽이 독일 수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영국의 생산량은 독일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소모전을 피하고 반드시 기술에서 독일을 앞서야 했습니다. 독일은 공군을 이용해서 영국의 주요 전략시설을 폭격하며 영국의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독일은 수많은 폭격기를 출격시키고, 영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요격기를 출격시키며, 브리튼 섬의 상공은 양국의 전투기에 뒤덮였고, 기나긴 영국 본토 항공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영국은 레이더 같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무기를 만들어 독일 공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었고, 이는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본토 항공전을 이길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시뮬레이터로서 여러 훈련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비디오 게임의 탄생이었습니다.
독일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잠수함이었던 유보트를 이용하여 영국으로 향하는 상선들을 납포하고 격침하며 영국으로 가는 지원을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국도 해군을 파견하여 유보트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대서양에서 영국 해군을 피해 상선을 격침하려는 유보트와 유보트를 잡으려는 영국 해군과의 긴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유보트의 전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서양에서 흩어져 대기하고 있다가 영국의 상선단의 위치가 보고되면 이를 무전으로 보고하고 즉시 집결하여 상선단을 공격하는 늑대 떼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전은 철저히 암호화된 상태에서 전파되었고, 영국군은 초반에 이를 해독하지 못하여 유보트의 공격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이 개발한 암호기구 애니그마의 성능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놀라웠으며, 영국은 절대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독일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영국은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애니그마는 특정 패턴을 통하여 문자를 암호화했는데, 영국은 이 패턴을 파악하고 해독하기 위해 여러 기계를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탄생한 기계가 컴퓨터였습니다. 앨런 튜닝은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와 함께 마침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더 나아가 영국은 애니그마보다 더 복잡한 암호체계를 만들었으며, 자신들이 애니그마를 해독했다는 사실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종전 때까지 자신들의 애니그마가 해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영국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는 영국이 본토 항공전의 승리와 유보트의 몰락을 이끌며 노르망디 상륙이 있기 전까지 영국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의 종식 이후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 간의 영원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의 사유와 자본의 공산화라는 이 두 이념의 대립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둘로 나뉘었고 또 다른 전쟁의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화, 드라마, 잡지 등 모든 것이 프로파간다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또한 이 프로파간다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임은 넓은 대중성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행하던 TV 시리즈는 히어로물이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히어로들이 초인적인 힘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단순한 내용이었는데, 이 당시 많은 히어로물에서 악당으로 비춰진 것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를 보며 관중들은 열광했고, 관중들은 알게 모르게 반공교육을 당하며 아주 열렬한 반공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히어로들을 다룬 장난감과 게임들을 즐겨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반공주의자가 되었고, 냉전은 더 깊은 골짜기로 세계를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와는 별개로 비디오 게임은 새로운 거대 시장을 탄생시켰으며, 이제 게임은 비디오 게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임 업계에 발을 들였고, 투자는 순조로웠으며 게임 시장은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은 탄생한 지 10년도 안 된 아주 초기의 상태였으며 매우 큰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투자자들과 기업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게임업계의 첫 번째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타리 쇼크. 이는 게임업계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1972년 탄생한 게임에서 아타리는 최초의 대중적인 비디오 게임인 퐁을 출시하고, 아타리 2060과 같은 가정용 콘솔을 출시하며 비디오 게임 시장을 확대해갔습니다. 당시에는 게임을 하려면 오락실까지 갔어야 했는데, 아타리 2600만 있으면 인기 있는 오락실 게임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당시에는 혁신이었으며, 아타리 2600은 100만 대 넘게 팔리며 아타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아타리의 폭발적인 성장은 많은 사람들이 게임 시장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게임보다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게임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다른 게임들을 무분별하게 표절하는 게임들과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게임들이 양산되었고, 심지어는 인종차별, 포르노 게임까지 나오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 비디오 게임 시장은 초기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심해 규정 같은 제도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포르노 게임, 인종차별 게임과 같은 많은 게임들을 어린이가 하는데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게임 회사들과 제작자들은
쓰레기 게임을 만들어도 최소 100만 장은 팔릴 거야 같은 생각이나 하며 낮은 퀄리티의 게임들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퀄리티의 게임들이 양산되자 제 아무리 아타리의 게임이라도 소비자들의 구매율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아타리는 당시의 유명 아케이드 게임인 팩맨과 당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E.T.를 게임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아타리는 E.T의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그마치 $20,000,000라는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아타리는 크리스마스에 E.T를 출시하기 위해 단 6주 만에 게임을 만들었고 이렇게 급조된 게임의 퀄리티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비자들은 아타리의 등을 돌렸습니다. 팩맨과 E.T의 생산량은 합쳐서 자그마치 2천만 장이었고 이 중에서 1천만 장 이상이 악성 재고로 남게 되었으며 터무니없는 세일까지 하며 게임을 처분하려고 하는 아타리였지만 재고는 여전히 쌓여 있었으며 결국 아타리는 남은 재고를 뉴멕시코 사막에다가 파묻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이후 북미 게임 시장은 붕괴하여 버렸습니다. 경제의 거품이 꺼지자 연속해서 부도가 일어났던 1920년대 대공황처럼 아타리의 붕괴는 다른 미국의 게임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북미 전체의 게임 시장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게임 시장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했고 가정용 비디오 게임은 이렇게 사라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 기업으로 인해서 게임 시장은 구사일생을 하게 됩니다. (1985년) 닌텐도는 북미 시장에서 가정용 게임기인 패밀리 컴퓨터를 출시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아타리 쇼크의 상흔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소비자들은 극도로 신중했고 콘솔이라는 단어는 아타리를 의미했기에 닌텐도는 게임팩이나 컨트롤 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TV 광고를 통한 마케팅을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패미컴과 같이 출시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북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닌텐도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닌텐도를 필두로 세가와 소니도 북미 시장에 진출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닌텐도와 세가 그리고 소니가 게임 시장을 점령하였습니다. 일본의 게임 기업들은 아타리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으며 작품성과 대중성, 오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마리오, 포켓몬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IP를 창조하며 일본은 비디오 게임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가설하였고 대한민국 전국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게임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NC소프트의 리니지가 탄생하고 스타크래프트가 수입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깔린 인터넷 통신망과 함께 대한민국은 온라인 게임의 태동기이자 전성기를 누립니다. 당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IMF의 늪에서 서서히 회복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인터넷 통신망과 더불어서 전국으로 퍼진 PC방과 게임 문화는 더 나은 소프트웨어, 더 빠른 인터넷을 요구하였고 많아진 수요와 더불어서 전국의 게임 문화는 외환위기에도 잠재력 높은 분야로 여겨져 수많은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IMF 이전 불량식품 취급을 받던 게임의 인식은 IMF와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게임의 발달이 IT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온라인 게임과 PC방 문화가 확대되며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온라인 게임들은 패키지 게임과는 다르게 한 달에 한 번 비용을 지불하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유명 게임들도 정액제를 채택하였는데 2001년 한 게임이 최초로 부분 유료화를 채택하면서 새로운 BM 모델이 탄생하였습니다. 한 게임의 부분 유료화가 큰 성공을 거두자 리니지도 부분 유료화로 BM 모델을 전환했고 수많은 부분 유료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분 유료화 게임이 큰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자 단순히 치장 아이템을 넘어서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 아이템들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BM 모델들이 추가로 탄생하며 게임의 사행성은 심해져 갔습니다. 게임의 사행성과 더불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너무나도 빠른 기술 발전이 한몫을 하였는데 비디오 게임이 탄생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30년이 조금 넘었고 그 30년이란 세월은 사회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게임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차이는 심해져 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세대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게임에 대해 무지했던 기성세대는 게임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게임이 청소년들의 교육과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기성세대들의 청소년 시절에는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근거가 부족한 의견이었지만 당시 이 주장은 학부모와 기성세대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점과 청소년과 소비자의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만나 정치권은 게임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게임을 변호할 사람도 부족했으며 정치권과 언론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은 게임에 대한 선입견은 대중적인 지지를 게임의 규제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들이 게임을 했다는 이력이 있다면서 게임이 범죄 욕구를 상승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게임을 연결시켜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선봉에 게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25일 전 세계의 많은 반대와 갑론을 박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였던 WHO는 게임 이용장애라는 이름으로 게임 중독을 비롯한 기타 게임 이용 행위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과정은 날치기에 가까웠고 정당한 토론의 과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게임 개발자와 예술인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결정에 의문을 품었고 WHO는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고 유례가 없는 팬데믹이 발생하자 WHO는 불과 1년 전 자신들이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의 이용을 오히려 적극 권장하며 자신의 결정을 1년 만에 뒤엎는 모순을 보여주며 게임의 질병 분류의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19와 언택트의 시대는 게임에게 또 다른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의 시작은 지금까지는 논의의 과정에만 있었던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게임이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서 소개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게임이랑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또한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메타버스를 설명은 해야 하지만 그 실체를 찾지 못해서 그나마 메타버스와 비슷한 온라인 게임으로 설명하다 보니 사람들이 딱히 혁신적인 기술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최초의 탄생 이후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미래의 직접적인 단서가 되었고 이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완성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 연극, 영화 흔히 우리는 위에 있는 7가지 분야를 보편적인 예술의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게임이 예술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듯합니다. 게임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게임은 이미 우리 인류의 시초부터 함께하였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게임이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원시시대부터 현대시대까지의 게임의 역사, 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